신문 이야기 돌직구쇼에 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신문 읽어주는 남자 김진입니다. 월요일 아침입니다. 여전히 춥습니다. 제주공항 3일째 폐쇄가 됐습니다. 잠시 후 제주공항 폐쇄 소식 저희 첫 소식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월요일의 아침을 밝혀주는 남자 저희 돌직구쇼 인재영입 1호 이상동 교수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네, 숨가쁘게 움직이는 정치권의 뒷이야기 오늘 저희 돌직구 인재영입 1호 이상동 교수님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오늘자 조간신문, 월요일자 조간신문 지금부터 저와 함께 하시죠. 먼저 동아일보입니다. 동아일보 일면 제목부터 한번 볼까요? 얼었다 한반도. 제목은요? 이야, 난민촌이 된 제주공항. 옆에는 울릉도 사진인데요. 울릉도가 심합니다. 1m 30. 폭탄, 눈폭탄이 지금 쌓여있는 상황입니다. 이 울릉도 상황이 참 힘든데요. 신선식품이 지금 다 동났다고 합니다. 가공식품으로 지금 연명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다행히 내일부터 기온이 풀린다고 하지만 고생입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한국일보인데요. 한국일보 일면 사진 보시죠. 울릉도뿐이 아닙니다. 이 제주국제공항 올스톱 됐습니다. 어쩌면 좋을까요? 눈폭탄에 갇힌 제주. 그래서 9만 명의 발이 3일째 현재 묶여있는 상황입니다. 제주를 찾은 중국 관광객들도 고국으로 돌아가지 못해서 한때 이 제주공항 측에 강하게 항의를 해서 경찰이 출동하는 사건까지 지금 벌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제주공항 3일째 폐쇄되고 있는 소식. 왜 이렇게 이상기후가 등장하게 된 걸까? 잠시 후 전해드립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에 조선일보입니다. 조선일보 정치면 한번 보겠습니다. 동교동계 떠난 당에 DJ 3남이 입당을 했습니다. DJ 적통 논쟁이 지금 일고 있는데 이 당이 DJ당이 맞느냐? 요약하자면 이 내용입니다. 동교동계 그리고 마지막 DJ의 비서실장까지 떠난 더민주. 이 당이 DJ당이 맞느냐? 호남 민심은 과연 어디로 갈 것인지 잠시 후 다뤄보겠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경향신문입니다. 여당도 만만치가 않아요. 사진 보면 눈치채실 겁니다. 최경환 의원이 귀에서 속삭이고 있는데 김무성 대표의 표정은 잿빛이죠? 최경환 여당 지도부 인재 영입 노력 않고 뭐하냐? 비박 무대 흔드는 실세 진박. 이 제목이 딱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김무성 대표 표정이 잿빛입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한겨레 신문인데요. 돌리면 나옵니다. 그때 달라요. 뭐가 그때 다를까요? 여성 몰카는 성범죄인가? 유아무개 씨, 2013년 11월부터 6개월간 여성의 신체를 49차례 몰래 몰카를 찍었는데 49건 모두 무죄를 선고가 됐답니다. 도대체 몰카를 찍고도 무죄 선고받는 비결이랄까요? 뭐는 유죄고 뭐가 무죄인지 잠시 후 다뤄보겠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비결이라. 이번에 서울신문인데요. 한강만 꽁꽁 얼고 제주도에만 이 꽁꽁 언 게 아닙니다. 아파트 시장까지 꽁꽁 얼었습니다. 서울 아파트 시장 말인데요. 그중에서도 강남권 거래가 절반으로 뚝 떨어졌다. 기온과 아파트 거래는 상관이 없지만 가계부채도 올라가고 있고요. 소비자 심리도 위축되고 있고요. 경제 지표도 영 좋지가 않고 올해 국제 경기 지표도 어두워질 전망이 있기 때문에 강남권 거래 아파트 절반이 뚝 떨어졌다고 합니다. 부동산 시장 다시 침체되는 건 아닌지 걱정하는 분들 많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중앙일보인데요. 돌리면 나옵니다. 오늘 중앙일보 만평 준비했습니다. 조금 전에 문재인 대표 이야기 그리고 김무성 대표 이야기 전해드렸는데 안철수 의원이라고 속 편할 리 없습니다. 제목은 외환내우인데 호남 민심 뜰채로 건져질라 해도 건져질 리 만무하고 있는 상황. 그런데 안철수 의원을 향해서 뒤에서 야이 불고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준석 전 혁신위원이 노원병에 출마하면서 난 연어인데 불고 한 마리가 있다. 이렇게 폄하를 했습니다. 네, 오늘 신문 이야기 돌직구쇼 정치, 국제, 사회 다양한 이슈들 준비되어 있습니다. 월요일 아침 오늘도 돌직구쇼는 여러분을 위한 쇼입니다. 월요일 아침 여전히 춥습니다. 지금 서울의 온도가 영하 14도, 체감 온도는 한 영하 18도, 19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아침 생방송 중에는 유일하게 오픈 스튜디오로 저희가 전해드리고 있어서
히터를 틀었지만 여기도 이 추운 기운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도 코트를 입었습니다. 저희가 만든 첫 번째 돌직구 신문 살펴보시죠. 제주공항이 3일째 운항이 중단되고 활주로가 폐쇄됐습니다. 또 연장됐다. 마비를 넘은 전쟁이다. 도대체 비행기 언제 뜨냐 궁금하신 분들 많을 겁니다. 조아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32년 만에 최대 폭설로 제주공항 운항 중단 사태가 길어지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와 한국공항공사는 운항 재개 시간을 오늘 오전 9시에서 밤 8시로 또 연기했습니다. 이 착륙을 하기 위해서는 바람이나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영향을 많이 줬기 때문에 또 바람을 많이 부는데 비행기를 뜰 수는 없잖아요. 대설경보가 해제되지 않은 데다 밤 8시까지 바람이 강하게 불 것으로 예상돼 운항이 어렵다는 겁니다. 사흘째 운항이 중단돼 결항한 항공편은 총 1,200여 편에 이릅니다. 제주공항 마비 사태로 9만 명에 이르는 관광객들은 발을 동동 구르고 있습니다. 저희가 차라리 미리 어떤 연락이라도 조치를 해주셨으면 저희가 숙소에 나오지 않았을 텐데 연락도 아무런 연락도 없었고. 숙소를 구하지 못한 1,700여 명의 관광객은 어제도 공항에서 밤을 꼬박 지새웠습니다. 공항 측이 지급한 모포가 부족해 신문지 한 장을 깔고 버티거나 카트에 앉아 잠을 청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국토부는 운항이 재개되는 즉시 정기 항공편은 물론 임시편을 투입해 수송 인원을 최대한 늘리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운항이 언제 재개될지 불투명한 데다 재개된다 하더라도 체류객이 워낙 많아 늦으면 주말까지 항공대란에 빠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채널A 뉴스 조아라입니다. 자, 김병희 전 의원님. 네네. 제주공항이 거의 난민촌을 방불케 하는 모습인데 네. 지금 방금 우리 조아라 기자가 취재를 했는데 모포와 라면 나눠주고 있는 모습인데 1,700명이 네. 제주공항 내에서 숙소를 구하지 못해서 박스 깔고 박스 덮고 자고 모포도 없다고. 네. 오죽하면 예. 저 박스를 구매하는 값이 처음에는 뭐 제가 기사를 보니까 2,500원으로 시작했다가 조금 더 지나고 나니까 웃돈을 받고 판매하는 지경에까지 이르렀다라는 기사가 나오던데요. 아니 그 기내가 아니라 제주공항 네, 공항에서. 내에서 덮고 잘 박스 웃돈 경쟁까지. 덮고 자는 건 아니고 아마 깔고 자는 박스인 것 같습니다. 오. 왜냐하면 안에가 그렇게 막 엄청나게 춥진 않겠지만 예. 우리가 따뜻한 여름날에도 길바닥에서 자면 굉장히 춥지 않습니까? 냉기 올라오죠. 올라오죠. 그런 입 부분. 돌아가요, 잘못하면. 근데 저는 아까 기사를 보면서 굉장히 좀 당혹스러운 거는 아까 인터뷰한 시민이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미리만 좀 알려줬으면 미리만 알려줬으면. 숙소에서 나오지는 않지. 예. 공항에 와갖고서는 기다리고 있는데 갑자기 비행기가 결항한다고 하니 이 얼마나 당혹스러운 일이냐. 예. 그리고 결항이 예를 들어서 지연되는 게 한 2시간, 3시간만 지연돼도 힘들 텐데 이게 언제 뜰지 모르는 상태로 계속 저렇게 되다 보니까 3일째예요 지금. 예, 그리고 공항에 발이 묶여서 지금 제주도의 상황을 보니까 5km인가 잠깐 이동하는 택시비가 10만 원 정도의 가량이 나온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지금 공항에 완전히 사람들, 우리 국민들의 발이 묶여 있는데요. 예. 이게 저는 기후변화에 대한 뭐 여러 가지 얘기도 나오지만 재난에 대한 얘기를 안 드릴 수가 없는데 굉장히 이 한파 그리고 폭설에 대한 게 대한민국이 규정한 재난 중에 극한 재난 중에 하나거든요. 예. 이런 재난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대한민국은 정부 조직까지 국민 안전처로 개편했습니다. 이 공항에 대한 문제는 국가 단위에서 해결해야 될 문제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지방자치단체인 제주도랑 같이 협력해서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예. 지금 이 지방자치단체랑 중앙정부 간에 엇박자가 나서 결국 피해를 국민이 입는 건 아니냐라는 고민과 우려가 굉장히 되는 상황이죠. 항공 박스를 10,000원 주고 구입해서 깔고 잤다. 이런 증언까지 지금 제주공항에 나올 만큼 상황이 여의치 않습니다. 울릉도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눈이 1m 33cm. 그러니까 웬만한 성인 남성의 허리 위까지 눈이 쌓여 있는 상황입니다. 울릉도에 신선식품이 동이 나서 지금 있는 가공식품만으로도 연명을 하고 있다. 뭐 채소라든지 과일이라든지 신선하게 먹을 수 있는 신선식품이 울릉도 자체로 들어가질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네. 자, 우리 네. 임일선 변호사님. 저기 어떤 신문 기자가 저기 휴가를 갔다가 아예 지금 그 기자도 못 가는 거예요. 출근을 못 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예. 그 상황을 아주 생생하게 또 기사로 썼더라고요. 예. 그래서 봤더니 뭐 지금 뭐 종이 박스는 동이 나서 뭐 10,000원에 팔는 경우도까지 있었고요. 뭐 지금 카트에 다 앉아 있잖아요. 카트는 뭐 서로 차지하려고 경쟁이고요. 아, 저 카트, 짐 싣는 카트 위에 앉으려고. 네, 예. 거기에 의자 대용으로 쓰려고요. 그리고 이제 휴대폰이 다 먹통인 거예요. 예. 그리고 이제 배터리가 나가니까 지금 다들 콘센트 주변에는 화장실에 있는 콘센트까지 다들 몰려 들어가
갖고는 지금 콘센트 찬 어. 거 전쟁이고요. 뭐 그뿐이 아니라 이제 그럼 도저히 이제 뭐 만약에 이제 대기하려는 사람들은 대기하고 이대로는 아니겠다. 우리 숙소 돌아가야겠다. 그래갖고 버스 기다리는 사람들은 버스 하나가 오면은 막 수백 명이 몰려 들어갔고 예. 버스가 꽉꽉 채운 채 10,000원인데 그 버스도 시내로 들어가는데 2시간 넘게 걸리다가 예. 결국에는 숙소까지 걸어가는 일들이 발생했다고 해요. 예. 그런데 이렇게 또 정신없는 와중에 또 훈훈한 뉴스를 한 가지 전달해드리고 싶은 게 뭐냐 하면은 예. 뭐 박스가 10,000원에 팔리기도 했지만 제주에 있는 가장 큰 인터넷 커뮤니티인 제주만 카페에서는 예. 우리 집에 와라 오면은 아이들 있는 집부터 해갖고는 먼저 공짜로 재워주겠다. 재워주겠다. 라는 글이 한 50개 가까이 올라왔고요. 그리고 신라 스테이 같은 경우도 신라 호텔에서 예. 운영하는 호텔이죠. 신라 스테이 같은 경우도 오늘 뉴스를 봤더니만 자신네들 호텔 숙박객들은 한번 체크아웃을 했어도 돌아오면은 예. 무료로 재워주고 조식까지 제공을 해줬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렇군요. 지금 제주공항 내에 편의점 2곳과 제과점 2곳의 진열대, 그러니까 편의점과 제과점의 진열대 2곳이 아예 깨끗하게 지금 비워졌습니다. 다 동이 났다는 건데 환경 전문 기자 출신의 정성희 위원, 올겨울 춥다 한파주의보까지 내렸는데 이게 지구온난화 이상기온과도 연관이 있는 겁니까? 그렇죠. 글로벌 쿨링이라고 아마 워밍이 아니라 생각을 하실 텐데 사실은 이게 온난화의 저주입니다. 예. 지구의 평균 기온이 올라가니까 일어나는 현상이고요. 온난화의 저주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동아시아뿐만 아니라 미국과 동유럽도 지금 중국 포함해가지고 최악의 한파로 지금 다 마비 상태죠. 뉴욕도 물론이고 공항, 우리나라 공항 제주뿐만이 아니라 뭐 뉴욕이나 워싱턴의 공항도 다 폐쇄됐고요. 예. 심지어 뭐 비상사태까지 선포가 돼 있어서 뭐 학교 지금은 그쪽은 방학이 아니니까 다 휴교령 내려져 있는 상황이고요. 온난화의 저주다. 왜 그러냐면은 이게 북극의 기온이 낮아져서 그런데 북극의 뭐 지금 영하 40, 50도의 그 차가운 냉기를 제트 기류가 막고 있습니다. 예. 막고 있는 게 한 군데가 뚫린 거예요. 뚫려서 북극의 한파가 내려오는 내려왔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고요. 원래 그 북극의 차가운 한파가 내려오지 못하도록 막는 공기층, 기류가 있었는데 그게 지금 뚫렸다고요? 네, 그래서 이제 내려와서 이렇게 북극의 기온이 내려가기 때문에. 그게 왜 뚫렸어요, 정 의원님? 아까 말했지만 북극의 기온이 지구 온난화로 해서 높아지기 온난화 때문에. 예, 그 막고 있는 기온이 뚫린 겁니다. 그 내려왔기 때문에 이게 역설적으로 참 이상하게 생각하시겠지만 지구의 온난화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고 그래서 글로벌 워밍이 아니라 글로벌 위어딩이다. 위어드가 좀 이상하다는 뜻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지구가 기온이 높아지면 따뜻해지는 것이 아니라 기후 전체 기온이 따뜻해지는 것이 아니라 극단 기후 글로벌 위어딩. 예, 이상 기온이 나타나는 것이고 이제 문제는 이런 것이 앞으로 보편적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번이 한 번만이 아니라 기온이 높아지면서 전체적으로 아주 네. 따뜻한 기온이 지속되다가 한 번씩 이렇게 한파가 나오는. 그래서 오늘 사설에도 많이 지적하고 있는데요. 조간신문에 이렇게 폭설이나 이상 기온에 대비한 대응 체제가 갖추는 것이 국가의 중요한 이제 임무가 되는 것입니다. 아까 말한 제주도의 그런 예. 지자체나 국가기관의 협력이라든가 이상 기온을 빨리 사람들에 알려준다든가 이런 대응 체계에 대해서 정부가 갖춰야 되는 것이 국가적 역량이 되는 그런 세대가 돌아오는 것입니다. 이게 참 역설적입니다. 지구가 비이상적으로 따뜻해지니까 비이상적으로 지구가 추워지고 있는 이 역설의 사태, 온난화의 저주다. 오늘 정성희 위원 덕분에 어려운 말 하나 배웠습니다. 어쨌든 제주공항이 3일째 먹통 위에서 불편함을 겪고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빨리 조속히 피해가 복구되기를 바라보겠습니다. 이제는 저희가 준비한 본격적인 뉴스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정치권 뉴스는요. 이 단어로 압축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추운 겨울보다 사실은 고민이 깊어지고 있는 정치권. 야당도 고민하고 있고 여당도 고민이 심각합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돌직구쇼 여야의 고민 들어가 보겠습니다. 야당과 여당이 고민하고 있는 것이 상이하게 다릅니다. 먼저 야당의 고민부터 한번 뜯어보겠습니다. 돌직구신문입니다. 여야의 고민, 야당 고민 먼저입니다. DJ의 삼남 김홍걸 씨가 더 민주당에 입당을 했습니다. 여기까지는 알려진 뉴스인데 그런데 문제는 이 당이 DJ당이 맞느냐? 이때 아닌 적자 논쟁, 때 아닌 적통 논쟁이 일고 있어서 야당으로서는 고민이 깊어질 것 같습니다. 윤태곤 실장님, 정치 전문 기자 출신인 윤 실장님, 아니 적자 논쟁, 적통 논쟁, 이른바
더불어민주당이 DJ의 당이 맞느냐 이 논쟁이 왜 일고 있습니까? 참 보기 안 좋죠. 보기 안 좋다, 일단은. 예, 네. 그러니까 뭐 DJ의 정신을 계승한다. 뭐 이런 식으로 가면은 이제 좋은 경쟁이 될 수 있는 건데 이게 뭐 아들 인연이 깊은 사람 혈연 인연 논쟁으로 가고 있으니까 뭐 이상한 논쟁이 이어지고 있는 건데 일단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서는 거의 동교동계 지금 90% 정도가 다 빠져나갔지 않습니까? 동교동계 나갔죠. 예, 그렇기 때문에 방어막을 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할 거예요. 지금 남아있는 분이 30의원 정도밖에 없기 때문에 김대중 전 대통령이 이제 혈연, 아들이 이제 상징성이 있는, 그럼 말하자면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아들이 이제 노건호 씨는 이제 정치적 발언 안 하고 있습니다만 당연하게 뭐 문재인 대표를 지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마음으로는. 예. 거기에 대해서는 의심의 여지가 없잖아요. 거기다가 김대중 전 대통령의 아들까지 이게 혈연적 적통의 두 가지를 예. 이제 우리가 쥐고 있다라는 걸 보여주고 싶어 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김대중 전 대통령과 노무현 전 대통령의 상징성이 우리 당에 있다. 그렇죠. 예. 근데 참 이게 계속 거기서 말이 많은 게 김홍걸 씨의 특수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홍걸 씨가 김홍걸 교수죠. 이제 개공 교수인데 예. 김홍걸 교수가 1963년생입니다. 이희호 여사가 22년생이에요. 40이 넘어서 요즘은 이제 고령 출산을 많이 하지만 과거에는 정말 보기 드문 일이었었고 예. 정말로 힘들게 낳은 이제 아들이고 친아들이고 또 아픈 손가락인 게 그 삼형제가 있지 않습니까? 김홍일, 김홍업, 김홍걸 이렇게 했는데 위에 두 아들들은 홍일, 홍업, 홍걸. 예, 뭐 옛날에 삼홍 뭐 이렇게도 했지만은 위에 두 분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은 김대중 전 대통령이 약간 정치적 동지 역할을 했던 분입니다. 국회의원까지 했었으니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독재 시대에 좀 고문도 당하고 아버지하고 예. 같이 싸운 분인데 김홍걸 교수는 63년생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건 겪지 않은 분인데 좀 이제 사춘기 시절에 이제 어려움을 많이 겪었었고 또 가장 크게 기억이 되는 게 2002년에 최규선 게이트에 연루가 됐었죠. 당시 최규선 게이트에 연루돼서 실형을 선고받았죠. 그렇죠. 위에 두 형님에 이어서 아들까지 되고 2002년에 그래서 어떤 도미노 효과가 있었냐고 하면은 그 바로 지방선거에서 당시에 여당이 이제 예. 뭐 완전히 괴멸적 타격을 입었고 김대중 전 대통령이 탈당을 합니다. 결국 이제 김홍걸 씨 사태로 인해 가지고. 예. 그래서 이제 야권에서는 김홍걸 씨에게는 이런 전력이 있고 또 이희호 여사가 되게 이제 김홍걸 씨를 어떻게 좀 보호하려고 하는데 이걸 이제 정치권으로 끌어내 가지고 뭐 말하자면 이제 선봉에 세워서 이렇게 예. 공격을 하고 하는 게 과연 이제 적절한 것이냐에 대한 이제 논란이 있는 거죠. 사실은 더불어민주당에서 권노갑 상임고문을 비롯한 동교동계 전현직 의원들이 싹 다 빠져나가고 김대중 전 대통령의 마지막 비서실장이라 할 수 있는 박지원 의원마저 탈당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문재인 대표가 비밀의 한 수를 꺼내든 셈인데 동교동계 입장에서는 뒤통수를 맞았다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이 교수님. 네. 동교동계 반응을 살펴보니까 일단은 달갑지가 않습니다. 홍걸 씨를 볼모로 잡은 인질 정치냐 이런 말도 있고요. 나와 상의하지 않은 일이다. 그리고 형들이 다 금배치 달았는데 왜 나만 못했냐는 생각을 부추긴 건 아니냐 이런 반응들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 일단 그 반응은 너무 좀 신경질적인 것 같네. 이 반응은 너무 신경질적이다. 그렇게까지 그만 거의 인신공격적인 것 같은데. 예. 그런데 이게 요새 보면요. 이희호 여사 방문 가지고서 두 정당이 정말 그 눈에 보기도 꼴 보기 싫은 거 연출했지 않습니까? 문재인 대표 왔다 갔고 안철수 의원 왔다 가고. 갔고 서로 우리 말이 옳다 우리 말 뭐 저거 아니다 그러더니 이번엔 또 별로 뭐 그렇게 우리 국민들한테 각인된 것이 김대중 대통령의 마지막 임기를 아주 망친 사람들 아닙니까? 그중에 뭐 책임이 굉장히 크죠. 김대중 대통령의 레임덕을 가속화시킨 책임 있는 인물이 한 것이다. 책임 인물이죠. 뭐 예. 누가 봐도 마찬가지죠. 근데 더군다나 이게 지금 얼마나 세월이 지나가서 이게 무슨 부활하는 것도 아니고 다시 예. 현장에 나와서 더군다나 뭐 양쪽이 다 뭐 참신한 사람을 영입한다. 뭐 공천 기준에 뭐 과거 비리는 안 된다 예. 하는데 이건 정말 아니라고 봐요. 또 저렇게 한들 과연 호남에서 더민주당으로 그렇게 의견이 쏠리는데 예. 얼마나 도움이 되겠느냐? 저는 그것도 아니라고 봅니다. 호남 민심 잡는데도 별 도움이 안 될 것이다. 제가 볼 때는 별로 안 된다고 봐요. 근데 다만 그 더민주당에서는 그만큼 호남 민심을 잡기 위해서 뭐 안간힘을 쓰는 예. 게 아닌가 합니다. 이건 뭐 두 야당이 제가 볼 때는 뭐 공멸의 게임을 하는 게 같아요. 공멸의 게임이다라고까지 표현하셨는데 지금 때 아닌 적통 논쟁이 교수님 일고 있습니다. 이른바 더불어민주당이 동교동계와 비서실장 다 빠져나갔어도 봐라.
김대중 전 대통령의 삼남이 우리에게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DJ의 적자, 적통 맞습니까? 근데 그게 이제 바로 작년 가을에 1955년에 이제 민주당이 생겼죠. 예. 해공, 신익희, 조병호, 쟁쟁한 사람들 했는데 그 60주년 하고 나서 얼마 후에 당이 이 모양 돼버렸고 예. 상당히 그 말하자면은 호남 세력이 다 나갔고 더군다나 민주당 차원 멤버였던 정일영 전 의원님, 전 장관님의 아들이신 정대철 고문도 탈당했지 않습니까? 정대철 고문도 나갔죠. 네, 그건 그 부친이 민주당의 창원 멤버에서 자제분이 그렇게 정치한 경우는 정일영 박사님 그러니까 거의 뭐 예. 유일하다고 봐야죠. 그러니까 상당히 좀 위기의식이 있죠. 그러면은 안철수 의원은 자기가 민주당에 대해서 무슨 인식이 있는지 난 그것 좀 의심스러워요. 안철수 의원 민주당 인식이냐? 민주당의 어떤 뭐 기부에서 그걸 주장할 만한 위치에 있는지 예. 도대체 오늘날의 야당의 뿌리가 뭔가에 대해서 안철수 의원 본인이 잘 아는지 난 그것 잘 모르겠어요. 이게 너무 강한 돌직구 아닙니까? 근데 지금에서. 솔직히 난 그런 의심이 들어요. 왜냐 그러면 지금 하는 모습 보면 그래요. 안철수 의원 민주당에 대한 역사를 좀 공부해라. 네, 저는 좀 공부를 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예. 그리고 호남 사람들이 현재 갖고 있는 정서 중에 하나가 특히 이명박 정권에 대한 뭐 아주 나쁜 감정인데 비판적인 감정인데 국민의당에서는 뭐 이명박계 사람을 다 받겠다, 예. 전진 배치하겠다. 이거 호남표 다 그냥 버리는 거고. 그래서 DJ 정신을 완전히 정면으로 부인하는 거죠. 그래서 정대철 상임고문이 안철수 의원 불러다가 혼냈대잖아요. 뭐 그런 게 지금 일부 신문에 났죠. 예. 권노가 고문과 정대철 고문이 그 안용원한테 뭐 했는데 그러면 난 안철수 의원이 이 두 어르신들이 왜 이러는가를 정확히 이해하는지 모르겠어. 안철수 의원의 이해력이 의심된다. 그러니까 민주당의 그 정신을 과연 본인이 예. 이해하고 있는지 난 그런 면에서 참 야당을 할 수 예. 있는가에 대해서 저도 좀 회의가 듭니다. 회의적이다. 네. 지금 뭐 더불어민주당과 안철수 의원, 국민의당까지 돌직구가 나왔는데 이민선 변호사님, 삼남 홍걸 씨의 더불어민주당 입당을 정작 어머니인 이희호 여사는 몰랐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요. 내켜하지 않으셨다는 얘기가 들려요. 좀 이렇게 보호하고 싶고 홍걸에 대해서는 아픈 손가락이고 또 분명히 정계 나가면은 분명히 이리저리 공격을 받을 테고 그러면 잘 돌봐주지 못한 내 아픈 손가락 더 아파질 것이고 그런데 어머니의 바람과는 달리 홍걸 씨가 결국은 민주당으로 갈 거다라는 예측이 어디서 나왔었냐면은 예. 올해 그 문안 양 의원이 문안 인사를 드리러 갔을 때 나타났었죠. 예. 왜냐하면 신년 인사를 드리러 갔고 문 쪽에서 먼저 이번에 정권 교체를 위해서 힘써주세요라는 말씀을 하셨다라고 하자 그런 말 절대 한 적 없다라고 민주당 쪽을 통해서 반박 예. 기사를 낸 사람이 바로 홍걸 씨였죠. 그때 보도자료를 뿌린 사람이 바로 홍걸 씨였군요. 그래서 홍걸 씨의 마음은 민주당 쪽에 있는 거 아니냐, 지금 민주당이랑 무슨 예. 이야기가 있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그 당시에 흘러나왔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요. 예. 여러모로 지금 민주당의 입당은 더민주당, 죄송합니다 김민석 의원님, 전 의원님, 예. 더민주의 이 입당은 여러모로 수혈 입당이구나, 수혈 입당. 인재 영입이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예컨대 벤처 사업가가 빠져요. 그럼 또 다른 벤처 사업가를 영입해요. 그리고 예술인 김한길 대표 같은 소설가가 예. 빠져요. 그러면 공정한테 막 이렇게 작업을 해도 안 되니까 뭐 디자이너 김빈 영입해요. 그리고서는 민변 출신이죠. 민주 변호사 출신. 예. 저기 지금 발 닦고 계신 세 분 중에 한 분이에요. 저 문병우 의원이 빠지니까. 발 닦고 계시고 대족식이요. 네네. 네. 예. 그런 고급스러운 단어를 딱 빠지니까 그 다음에 세종 출신의 변호사를 또 영입을 합니다. 그러네요. 근데 동교동계가 빠지니까 또 동교동계. 그래? 그러면 동교동계 빠져? 그럼 우리 진짜 동교동 아들을 갖고 올게. 그러고서는 아들을 수혈하는 이 수혈 정치. 수혈 정치다. 수혈 정치로 보이는데 한 가지 궁금한 게 그래서 저는 그래서 김홍걸 씨가 가게 됐잖아요. 신년 인사를 근데 동교동계가 때마다 드리잖아요. 그렇죠. 내년부터는 조금 신년 인사 드리러 가기가 껄끄러워지지 않을까. 머쓱하겠다. 과연 드리러 갈까 궁금하네요. 사실은 김병민 전 의원님 싱크탱크 출신이니까 잘 아시잖아요. 홍걸 씨의 이번 더불어민주당 입당을 이 동교동계에서 보기에는 참 떨떠러울 수밖에 없고 천정배 의원 쪽의 입장도 들어보니까 이렇게 표현을 했네요.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표가 홍걸 씨를 영입한 것은 마치 실패한 백제 부흥 운동을 보는 것 같다. 네. 저는 그래서
다들 이제 약간 한 방 맞은 듯한 느낌이지 않습니까? 이 모든 정치적 상황을 문재인 대표의 더불어민주당이 선제적으로 모든 정치 현안을 끌고 가고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싶습니다. 어쨌든 네. 옳든 그르든 선제적으로 끌고 간 이게 건 뭐 맞다. 적군 논쟁이 기다 아니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그 논쟁을 누가 먼저 촉발시켰느냐 결국은 더불어민주당에서 지금 모든 정치적 이슈를 다 끌어가고 있어요. 그러네요. 결국 이것도 인재영입이라는 틀 안에서 영입을 했는데 여기에 아직 나오지 않은 대통령의 아들 얘기가 또 회자되는 분이 한 분 있지 않습니까? 소통령. 얼마 전에 YS 서거 이후로 계속해서 정치를 하지 않겠다라고 선을 걷던 김현철 씨가 아직 남아 있는데 김현철 씨도 더불어민주당 간다고요? 아직까지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지만 만약에 이 모든 것들이 내정돼 있으면서 선제적으로 판을 자기들 마음대로 움직이고자 하는 시도라면은 지금 우리가 저번에 얘기했던 낙동강 배트가 흔들리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고 그런 과정 속에서 YS의 차남인 현철 씨를 만약에 더불어민주당이 영입을 해서 판을 선제적으로 흔들어 버린다라면 이번 총선에서의 전략적인 승부수를 던지는 건 더불어민주당이 가장 확실하게 움직이고 있지 않는가라는 고민의 접점이 좀 들어요. 지금 새누리당 싱크탱크 소속인 김병미 의원이 새누리당 입장에서는 불안할 수 있는 얘기를 지금 시나리오를 꺼냈는데 만약에 김대중 전 대통령의 아들 영입하고 김영삼 전 대통령의 아들마저 현철 씨마저 영입을 하고 뭐 노무현 대통령의 아들 노건호 씨야 문재인 대표 쪽에 가까우니까 그럼 새 대통령의 아들을 영입하는데 성공한다면 안 할 걸로 보지만은 더불어민주당이 그런 선택을 안 할 걸로 보지만은 그렇게 한다면은 전면적인 역풍에 부딪힐 겁니다. 그거는 그렇습니까? 김홍걸 교수 가지고도 이렇게 논쟁적인데 김현철 교수라고 해야 되나요? 김현철 교수도 이제 뭐 말하자면 개혁의 기획자인 면이 있지만 그래도 국민들한테 각인된 게 결국은 이제 좀 전횡을 저질렀다. 그리고 이제 비자금 논란이 있는 분인데 이 두 사람을 그렇게 한다는 거는 이 당의 개혁성에 대한 심각한 타격 그리고 수도권 선거에 극히 안 좋을 거고요. 호남하고 영남에 좋을지도 모르겠는 게 예를 들어서 김홍걸 씨 형인 이제 김홍업 전 의원이 이제 예전에 이제 목포에서 무안신안이면 되게 고연령층입니다. 거기에서 이윤석 현 의원하고 무소속으로 맞붙었는데 이윤석 의원이 무소속인데도 이겼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상징적인 거하고 실제 표심에 있어서는 이미 좀 검증된 바가 있는 것이고 김현철 교수 같은 경우에도 뭐 예컨대 어디에 배치할 수 있을 것이냐 거제, 부산 서구, 뭐 서울 동작 이 세 군데인데 다들 계산기를 돌려봤거든요, 실은. 새누리당도 돌려보고 민주당도 돌려봤는데 이분을 어느 세 군데다 내보내도 실제로 소선거구제 구도에서는 쉽지 않다라는 게 이미 판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제가 생각할 때 플러스 요인보다 마이너스 요인이 훨씬 클 거라서 아마 그렇게는 안 할 겁니다. 저도 이번에 김홍 이슈에 관련된 영입과 관련된 더문제의 선택은 좀 약간 뚱딴지 같다. 뚱딴지 선택이다. 왜냐하면 지금까지의 인재 영입에 대해서 굉장히 감동과 스토리가 있는 그리고 쭉 잘 해왔는데 뭐 양양자 전 상무라든지 지금 오히려 옛날에 새정치민주연합이 권은희 그 의원에 대한 공천처럼 약간 뚱딴지 같다. 왜냐하면 이게 누구의 아들이라고 그래가지고 DJ 적통이다, 누구의 적통이다 하는 거 정말 구시대적인 낡은 이념이거든요. DJ 정신이 떠나갔는데 DJ 아들만 영입한다고 해서 적통은 아니다.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핏줄을 내세워가지고 이게 승부를 보겠다는. 지금이 어느 시대냐? 낡은 거고 사실 어떻게 보면 유권자를 무시하는 것이고 또 김홍일 씨 개인적으로는 미안하고 정치하고 싶은 욕심은 이해가 되지만은 이제 아버지 이름을 팔아가지고 유권자한테 호소하는 전략은 이제는 더 이상 이렇게 유효하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들고 민주당도 대통령이 아들을 동원해서 정치적으로 이용을 하는 행태가 좀 낡았다. 과거 같으면 어떻게 먹힐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나서 뭐 유효기간이나 뭐 이용 좀 너무 나쁘게 얘기하면 이용 가능성이 또 없어지면 또 버릴 수 있는 카드라는데 정치를 할 때는 그런 것까지 생각하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저희 돌직구쇼에서만 볼 수 있는 여야의 고민 중에 야당의 고민 함께하고 계신데 두 번째 야당의 고민이 있습니다. 이걸 모두 옆에서 지켜본 안철수 의원. 고민할 수밖에 없는데 사실은 박영선 의원마저 땡겨오는데 안철수 의원이 실패를 했기 때문에 천정배라도 땡겨와야겠다. 안철수 의원 그 어느 때보다 절박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천정배, 안철수 두 의원 간의 교감을 보일 만한 단서가 주말에 발생을 했는데 이상도 교수님, 천정배 의원이 더불어민주당의 선대위 구성에 실망했다면서
더민주가 패권주의 청산 가능성에 대해서 확신을 못 주고 있다고 며칠 전 말했는데 사태가 호전되기는커녕 더욱 나빠졌다면서 선거대책위원회 명단만 봐도 김종인 교수가 친노 패권 청산하겠다 하더니 그 말과 다르게 패권주의가 더 강화된 것 같다. 어떻게 해볼 수가 없다. 천정배 의원이 아주 더민주당의 선대위에 대해서 혹독한 평가를 내놨습니다. 근데 그 말은 상당한 일리도 있다고 봅니다. 아, 일리가 있다, 일단. 그리고 또 예. 김종인 위원장 스스로가 또 자신은 뭐 누가 친노고 누가 비노인지 잘 모르겠다 이런 말씀도 하셨잖아요. 아, 어떤 의원이 친노고 어떤 의원이 비노인지 모르겠다고요? 그러나 그건 뭐 사실은 뭐 대충 알 수 있는 거죠. 알죠. 정치 초년병 다 대충 하는 알 수 있는 거고 뭐 그러니까 정당이라는 게 이런 회사나 언론사도 그렇지 않습니까? 예. 뭐 사장 바뀌었다고 해서 이게 군대처럼 이렇게 뭐 군대도 큰 군대 조직되면 안 되잖아요. 예. 정당이 그게 됩니까? 그러니까 뭐 대표나 위원장 한 사람이 왔다고 해서 조금은 변화가 있지만 예. 그렇게 안 되죠. 그러니까 천정배 의원 그 말은 뭐 일리가 있고. 일리가 있다. 네, 그리고 천정배 의원이 뭐 지금 뭐 더민주당으로 과연 합류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은 자기 명분이 없죠. 예. 그리고 또 그렇다고 해서 만철수 의원과의 그 합병도 그 모르겠어요. 어떤 예. 기분 어떨지 모르겠지만은 이렇게 되면은 뭐 안철수 의원 자체가 자기 그것도 죽어버리는 거죠. 예. 천정배 의원은 그 홀로 그야말로 창당해서 이게 잘 굴러가는지 아닌지 모르지 않습니까요? 지금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네. 지금 호남은 중대한 문제가 생겼습니다. 중대한 문제가 이건 뭐 생겼다.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 뭐 예. 할 거인지 안개 속인지 뭐 안개 속인지. 네, 그리고 뭐 제가 아는 한 광주의 뭐 지식인 시민사회 이런 데에서도 그야말로 뭐 마음을 듣 곳이 없는 예. 아주 그 황망한 이런 상태죠. 황망한 상태다. 네, 그러니까 거기서는 앞으로 이제 좀 두고 볼 겁니다. 예. 앞으로 어떻게 어느 쪽에서 좀 그 사람들의 마음을 좀 달랠 수 있을지, 또 만일에 정 안 될 것 같으면은 그 호남 유권자들과 특히 수도권 호남 유권자들이 어떻게 할지 아마 이번 선거에 변수가 아니겠습니까? 김종인 위원장 얘기 나와서 제가 네. 저까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저는 문득 궁금한 게 네. 총선이 끝난 후, 연극이 끝난 후라는 유명한 노래도 있는데 총선이 끝난 후 과연 김종인 위원장은 어떤 역할을 담당할 수 있을까가 문득 똥딴지처럼 궁금해졌는데 한 일각에서 김종인 위원장이 총선 이후 비례 5선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네, 그래서 그게 좀 저도 좀 궁금한 생각인데요. 예. 근데 이제 뭐할까? 그 제일 좋은 것은 문재인 대표가 그 어떻게든 간에 박지원 의원을 누르고 대표가 되고 예. 당을 좀 잘 추스러 가서 갔으면은 거기다가 이제 김종인 위원장이 이제 문재인 대표한테 힘을 실어주면은 그건 얘기가 됩니다. 예. 근데 지금 이렇게 돼버렸잖아요. 그리고 총선 후에 과연 저도 김정인 박사께서 이 이후에 뭐를 구상하시는지 예. 근데 사실 총선 후에 그분이 역할을 끝내고 예. 그냥 들어가 버리시면은 뭐 지금 더민주는 좀 도와줄 수도 있겠지만은 예. 본인은 뭐 얻은 게 뭔가 얻은 게 없죠. 기여한 건 있겠지만은 그 정말 본인 말씀대로 야당이 다 망가질 것 같으니까 야당을 도운 건지 예. 조금 더 이해가 안 되고 사실 비례 5선으로 또 그분이 그 연배에 다시 비례 나온다는 것은 좀 우리가 생각해도 좀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다. 네, 그리고 지금 나온 사람들이 지금 더민주에서 영입하는 사람 보면은 지역구에 나갈 사람은 내가 몇 표창원 그 전 교수 외에는 예. 별로 없는 것 같으면 다 비례를 줄 것 같으면요. 다 비례냐? 비례 100석을 늘려서 지금 선거구도 안 되고 있는데. 예. 그 지역구 이 100석을 까고 비례를 100석을 하자면 소화가 안 될 겁니다. 예. 저도 그 부분이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예. 김종인 위원장 비례 5선 가능성. 이게 모르겠습니다. 그분이 보니까 한다 안 한다는 말을 안 한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김홍걸 교수도 뭐 정치 앞으로 안 한다는 이야기는 안 하더라고요. 그러면 열려 있다고 봐야 되는 건데 예. 이상돈 교수님도 계시지만 제가 이제 정치권에 있는 사람들이 두 가지로 분류를 하는 게 있거든요. 네. 병이 걸린 사람들이에요. 정치권에 있는 사람들은. 근데 예. 이성계병, 이성계병과 정도전병. 정도주병. 아니 잠깐만요. 정치권에 있는 사람은 두 가지 병으로 걸린 사람 나올 수 있다. 이성계병에 걸린 사람과 정도전병에 걸린 그렇죠. 사람. 이게 어떤 병이에요? 이성계병은
내가 이제 천하 인재를 모아가지고 예. 왕이 되겠다. 아. 라는 거고, 정도전병은 내가 여러 조건상 직접적으로 투표를, 대통령 선거를 통해 대통령 되기는 어려워 보인다. 왕은 아니고. 근데 나는 이제 책사가 내가 이 나라를 내가 생각하는 방향으로 개혁을 이끌어 가보겠다. 라는 게 이제 정도전병인 거죠. 그 말 들으니까 몇 분이 주마등처럼 제 머릿속에 스쳐가는데. 이건 뭐 전 나쁜 의미로 말씀드린 건 예. 아니고, 그러니까 이제 김종인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전형적으로 정도전과 정도전 병과. 예, 인 거고, 이제 뭐 나머지 뭐 문재인, 안철수 이런 분들이 이제 이성계과인데, 예. 그래서 이제 호남에 재밌는 게 여기서 제가 좀 연결시켜서 말씀드리자면은, 지금 현재 문재인, 안철수, 또 박원순, 뭐 이 정도죠. 네. 이 1, 2, 3위권이 다 PK, 경남 출신입니다. 그렇죠. 예. 호남이 본질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우리가 대통령을 못 만들더라도 대선 주자도 없는 게 이게 말이 되냐. 사실은 2002년 때부터 여기 이제 야권의 프레임이 호남의 지지를 받는 영남 후보 프레임이 강력한 프레임이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정말로 답답함을 느끼는데, 그렇다고 이 프레임을 깰 거는 안 보이고 이 답답한 현상인데, 그래서 이제 천정배 의원이 이제 주목을 받는 것, 그리고 이제 안철수 의원이 대권주자 열어놓겠다, 같이 와서 하자라고 하는 건 되게 저는 괜찮은 전략적 포인트라고 생각하거든요. 호남에서 생각할 때는 대통령 못 만들더라도 대선 주자 하나만큼은 경합을 시켜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한다면, 지금 호남권에서 천 장관도, 천 의원도 장점 단점이 있는 분입니다만은, 천 의원 정도를 제외하고는 2017년에 대선 주자 후보군으로 내세울 사람이 또 안 보이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안철수 의원은 내가 비워가지고 채우겠다라는 요 이제 포획 전략을 사용하는 것이 되고, 그래서 이제 호남에서는 아까 이제 2002년부터 그랬단 말씀드린 거, 2007년에는 전북이지만은 정동영 후보가 선출이 됐는데, 사실 그때 이제 친노 뭐 이제 야권 내 영남 세력이 흔쾌히 도와주질 않았거든요. 그런데 대한 앙금도 켜켜이 쌓여 있는 거죠. 앙금이 켜켜이 쌓여 있다. 정도전병과 이성계병의 충돌이 거기서 나타난 거죠. 예, 병 걸린 사람 참 많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야당의 고민하고 함께하고 계십니다. 문재인 대표도 이 고민이 있습니다. 이른바 부산을 어찌할꼬라는 고민인데, 조경태 의원마저 탈당을 하고 새누리당으로 입당을 하면서 이른바 낙동강 벨트, 낙동강 전선을 통째로 삽으로 떠서 새누리당에 넘기는 건 아니냐, 이런 고민이 문재인 대표 머릿속에 있을 겁니다. 그래서일까요? 문재인 대표의 부인 김정숙 여사가 부산으로 내려갔습니다. 뭐라고 말했는지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요새 유행이 진실한 사람입니다. 온 한국을 관통하고 있는 말은 진실한 사람인데요. 최인호 후보야말로 정말로 진실한 사람이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아이고, 안녕하세요. 네, 뭐가 그렇게 안녕하세요. 즐거우세요? 네. 문재인 아십니까? 네. 제가 문재인 안 사람이에요. 야, 이렇게. 후보 2번 꼭 좀 부탁드려요. 예. 아니, 김정숙 여사가 말한 진실한 사람은 김영민 전 의원님, 이거는 야권의 유행어가 아니라 사실 여권, 청와대 쪽 유행어 아닙니까? 네, 굉장히 위트 있게 받아치신 것 같아요. 나오는 거를 약간의 풍자를 좀 꼬기도 했는데, 사실은 그 풍자 이면에 진실도 담겨있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문재인 대표가 지금의 선거 체제를 모든 걸 본인 주도로 다 이끌어 가기 때문에, 거기서 얘기하는 본인은 풍자처럼 얘기했지만 그 안에 저는 진실이 좀 담겨져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요. 문재인 대표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경희대학교 선배거든요. 학교에서도 뭐 동문회도 그렇고 여러분들이 잘 아는 분이긴 하지만, 김병민 의원이 경희대 총학생회장 출신이니까. 문재인 대표 여사도 경희대잖아요. 그러니까 다 저희 선배들 중에 문재인 대표보다 오히려 정치로 훨씬 더 능수능란하게 잘 어울리는 분이 바로 저 김정숙 여사가 김정숙 여사 이름이 맞나요? 아니냐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문 대표보다 김정숙 여사가 더 정치적으로 능수능란하다. 아까 우리가 그 선거운동하는 영상만 보더라도 충분히 느껴지는 것처럼, 앞으로 대권에 가는 길에서 그 문재인 대표와 함께 굉장히 많은 역할을 하지 않을까라는 거를 저 선거 영상에서 저는 아무튼 볼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야권의 고민 저희가 폭넓게 살펴봤습니다. 진실한 사람 논쟁이 대구가 아니라 부산에서도 일 것 같다라는 느낌적인 느낌이 드는데, 야당의 고민 살펴봤으니 이번엔 여당의 고민으로 이동하겠습니다. 여권의 고민도 깊습니다. 여야의 고민, 이번엔 여당입니다. 돌아온 실세 최경환 의원이 김무성 대표와의 충돌을 불사했습니다. 진박이 무대를 압도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여당이 인재는 없고 개파 싸움만 벌이는 것 아니냐라는 자주적인 목소리까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과연 여당의 고민, 친박의 좌장인 최경환 의원이 다보스 포럼에서 돌아와서 내건 첫 일성이 김무성 대표를 향한 비판이었습니다.
공항에서 이런 말을 했다는 것은 작심하고 말한 작심 비판이다라는 해석이 가능한데 도대체 뭐라고 말했는지 그리고 그 본심은 무엇인지 지금 낱낱이 공개해 보겠습니다. 제 옆에 출력물이 있습니다. 인재영입 신경정 김무성 대 최경환 본심은 일단 최경환 의원이 먼저 공격을 했는데요. 이런 말입니다. 아니 야당은 경쟁적으로 인재 영입을 하고 있는데 우리 여당은 노력이 부족하다라고 최경환 의원이 말을 했습니다. 그 본심이 뭔지 바로 뜯어보겠습니다. 이 정치인들의 말을 정치 통역기에 한번 넣어서 돌려보면 해석은 이렇게 나오는데요. 김무성 대표는 상향식 공천만 주장할 뿐 인재 영입을 위해서는 도대체 뭘 하고 있나? 그러니까 최경환 의원이 한 말은 김 대표 뭐 하고 있냐예요. 김 대표 뭐 하고 있냐? 그런데 또 공교롭게 같은 날 김무성 대표도 인재 영입과 관련해서 다른 장소에서 기자들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바로 이런 말인데요. 구체적인 인사를 추천하지 않고 시스템만 가지고 이야기하는 건 부질없는 일이다. 그런데 역시 김 대표의 이 말을 정치 통역기에 넣어서 돌려보면 이렇게 해석이 가능한데요. 최경환이 그 데려올 사람도 없으면서 이제 추천도 못하면 가만히 있어. 나를 흔드는 일은 그만둬야 한다. 이렇게 해석되는데 임윤선 변호사님. 네. 살 떨리네요, 두 분. 이 야당 인사들이 싸우는 거는 왠지 느낌이 초식 동물 둘이 싸우는 느낌인데요. 예. 뭔가 사슴과 기린? 사슴과 기린, 해봤자 하마와 코끼리? 약간 이런 느낌인데, 왜 하마는 사람 물어요. 아니, 여당 인사 둘이서 싸우는 거는 왠지 사자와 호랑이가 싸우는 것 같은 육식동물끼리 싸우는 같은 그런 느낌인데요. 예. 이제 오늘 중앙일보가 낸 기사인데 굉장히 재밌어요. 최경환 의원이 했던 그 첫 번째 발언을 정치통역기에 돌렸을 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김무성 대표 뭐 하고 있냐? 뭐 하고 있냐 이거죠. 예. 두 번째 발언을 한번 얘기해 볼게요. 두 번째 발언. 최경환 의원의 두 번째 발언. 지도부가 이 문제에 대해서 전향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를 보여야 한다라는 발언이고요. 점잖게 표현했지만 이 본심은 뭐겠습니까? 인재 영입 되살려라. 전략 공천도 검토해라. 김무성 대표가 사실은 거의 수성을 하는데 사활을 걸고 있는 오픈 프라이머리 버리고 전략 공천 해라. 네, 인재 영입 되살려라. 여기에 대해서 그럼 김무성 대표도 화답을 했습니다. 네. 좋게 점잖게 발언했습니다. 좋은 인재가 용기를 못 내면 추천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건 무슨 얘기겠습니까? 이건 무슨 말이에요? 본심이 뭡니까? 본심은 영입은 우린 없다. 추천이라 표현해라. 나는 적어도 영입이란 표현은 절대 못 쓰겠다. 그래서 안대희 대법관이 지금 고생하고 있잖아요. 네, 바로 그렇습니다. 전략 공천 못 받고 경선하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분들은 날아온 거다라고 하죠. 그리고 또 최경환 의원이 또 뭐라고 공격을 했나? 세 번째 말은 이게 진짜입니다. 뭐라 하지만 내가 비록 평의원이지만 총선 승리를 위해서라면 주어진 역할을 위해 충분히 노력하겠습니다. 저는 이 최경환 의원의 발언이 심상치가 않아요. 나 평의원이지만 주어진 역할이 있다면 노력하겠다. 노력하겠습니다. 이게 본심이 무엇이냐? 통역기에 돌려봤더니요. 삐리리리 나랑 친박계가 움직일 수 있다. 빨리 결단해라. 거의 선전포고와 같거든. 곧 있으면 우리 출사표 던진다. 가만 안 둔다 이거죠. 그에 대해서 당연히 김무성 의원도 대표도 화답을 했습니다. 최경환 의원이 방금 말한 말이 움직이지 않으면 나랑 친박 의원들 움직인다. 단체 행동 해버린다. 액션하겠다. 통역기는 그렇게 돌려서 나왔대요. 그랬더니 김무성 대표는 새누리당의 정강 정책에 동의하면 누구든지 참여해서 경선하면 된다라고 답변을 했다라고 하네요. 이 본선은 이거의 본심이 무엇이냐? 전략 공천 절대 없습니다라고 전략 공천 절대 안 하겠다. 강건한 답변을 보냈다고 합니다. 지금 김무성 대표는 애둘러서 말하고 있지만 다 최경환 의원이 지적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되치기를 하고 있는데 김무성 대표의 답변보다도 최경환 의원의 이 작심 발언이 상당히 날이 서 있는데 윤태호 시장님 전략 공천해라. 김무성 대표에게. 여당 지도부 뭐 하고 있냐. 만약에 안 움직이면 친박 세력을 동원해서 쿠데타라도 하겠다는 겁니까? 뭡니까? 아니 근데 저는 최경환 의원의 말 자체가 좀 이율배반적인 것 같은 게요. 예를 들어서 전략 공천을 하면 어디다 하겠습니까? 좀 될 만한 데다 해줘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야 괜찮은 인재를 영입할 수 있잖아요. TK하고 강남권은 자기들 꽉 쥐고 있는데 그러면은 이제 전략 공천을 안대희 전 대법관 그때 이야기 나왔지만 금천, 관악 이런 데다 할 수도 없는 노릇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김무성 대표의 항변은 그게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어디다가 인물도 인물이지만은 도대체 어디다가 전략 공천을 하란 말이냐. 그래서 아마 비례대표 문제를 두고 이제 신경전이 벌어질 겁니다만은 그래서 저는 이제 최경환 부총리 인재 영입 그런 건 있었죠. 누굽니까 이제 국무조정실장 같은 경우에 이제 최경환
의원에 이제 아주 가까운 사람인데 결국 박 대통령 지역구로 배치한 거지 않습니까? 그게 전략공천 아닌 전략공천을 본인은 한 건데 예. 일단 김무성 대표한테는 자리가 없는 것이고 전 두 번째로는 그걸 좀 지적하고 싶은 게 나도 이제 역할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요즘 참 김무성 대표가 동네북이잖아요. 정말 저는 약간 애처로울 때도 있는데 예. 그런데 과연 최경환 의원이 TK 지역 바깥에서 어떤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겠는가? 뭐 서울에서 최경환이 지원 유세를 해줬을 때 예. 그 표심이 최경환 훌륭한 사람 데리고 왔구나 박수를 칠 것인가? 그래도 김무성 대표면요 인지도가 있는 인물이고 예. 대중적인 스킨십이 강한 인물인데 실제로 선거에서 두 분의 경쟁률을 한번 붙어보면은 아마 김무성 대표 마음에는 그것도 있을 겁니다. 너 대구 경북 바깥으로 한번 나와서 그럼 나하고 한번 해볼래? 예. 이런 마음이 있을 거거든요. 덤빌려면 덤벼봐. 그렇죠. 예. 이제 최경환 의원은 자꾸 딱 대통령 뒤에 이제 두고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 네. 김무성 대표 입장에서는 심기가 편치 않겠죠. 자, 새누리당 싱크탱크 여의도 연구원 소속 네. 김병민 의원에게 곤란한 질문 드리겠습니다. 최경환 의원은 명실공히 친박 중에 친박이고 얼마 전까지 대통령의 신임을 받고 특사까지 다녀와서 첫 일정이 김무성 대표를 향한 견제구 딱 날렸어요. 근데 김무성 대표 만만치가 않아요. 방금 유 실장님 말한 것처럼 이 최경환이 TK 밖에서 나한테 덤빌 테면 덤벼봐. 네. 나는 조직이 있다. 이 두 호랑이의 싸움에 대해서 네. 싱크탱크는 어떤 생각하고 있습니까? 김무성 대표가 참 잘 버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일단 잘 버티고 예, 있다. 아까 뭐 이렇게 견제구라는 얘기도 했는데 아웃복서형으로 복싱을 하는 스타일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저는 드는데 아웃복서형으로 예. 계속 피하거든요. KO 당할 것 같은데 안 당하고 계속 버텨요. 그 대통령도 계속 피하고. 여기서 조금만 더 버티면 오픈 프라이머리가 들어가면 아마 예. 김무성 대표가 원하는 판으로 저는 게임이 들어간다고 생각됩니다. 어. 왜냐하면 힘의 권력 관계에서 김무성 대표와 청와대의 관계는 사실 비교가 안 되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요? 청와대보다 김 대표가 더 세다? 아니요. 청와대가 더 세다. 김무성 대표의 네. 개파라는 사람들이 사실은 누구를 개파로 꼽겠습니까? 마땅치가 않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의 친박, 비박이라고 할 정도의 이런 강력한 개파 구도를 이번 총선을 통해서 완전히 판을 엎겠다라는 게 저는 김무성 대표의 복심에 깔려있다 생각이 들거든요. 아예 친박이 힘을 발휘 못하도록. 네, 그러니까 어차피 이번 총선에서 오픈 프라이머리를 가게 되면 상향식 공천하지 않습니까? 아무도 빚을 진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 선거가 끝나고 나면 빚진 사람이 없기 때문에 내 보스가 어디 있어? 내가 다 주인이지. 그러면서 판이 완전히 정치권에 개파가 없는 새 판이 깔리게 됩니다. 예. 새 판이 깔리게 됐을 때 그럼 한번 붙어보자 했을 때 그 자신이 김무성 대표한테 있는 거죠. 근데 여기에 재밌는 건 중앙일보 기사에서 친박이 움직이기 전에 결단해라라고 압박을 하고 있는데 예. 이 움직인다라는 거에 대한 마지막 승부수가 뭐냐면 사실상 친박계 최고위원회 동반 사태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친박계 최고위원들이 싹 다 동반 사퇴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비대위를 꾸려서 새롭게 완전히 판을 엎겠다라는 형태의 선거판을 짜지 않을까라는 고민이 있는데 그 야권에서 많이 듣던 얘기인데. 근데 이게 어려운 게요. 예. 지금 이미 너무 깊숙이 들어왔어요. 예비 후보들이 온 동네에서 다 같이 나가갖고서는 상향식 공천 입고 뛰고 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최경환 대표도 움직이고 싶어도 움직일 수 없는 아주 묘한 판에 덫에 걸려 있는 상황이 아닌가. 예. 그래서 지금은 어차피 이렇게 되면 마당에는 당이 살 길은 하나밖에 더 있으니까 현재 가고 있는 상향식 공천 제도가 잘못된 제도가 아니거든요. 예. 나쁜 제도가 아니기 때문에 이 제도를 통해서 정말 공정한 경선할 수 있게 최대한도로 밀어주고 여기서 좋은 인재가 갈 수 있게 추천하고 그러면서 사실은 개파 간 갈등 없이 같이 예. 화합해서 협력하는 방법밖에 없지 않겠냐는 원론적인 얘기를 합니다. 이 교수님, 지금 싱크탱크 소속 김병민 의원이 굉장히 흥미로운 분석을 내놨는데 최경환 의원이 최종적으로 만지작거리고 있는 카드가 친박계 최고위원들이 동반 사퇴해서 비대위를 꾸려서 김무성 대표의 리더십을 흔드는 것까지 고려하고 있다. 그건 너무나 위험한 것 같습니다. 위험한 아주 뭐 그럴 땐 예. 자기도 아니 죽고 이제 당 자체가 흔들리죠. 그런 걸 하기엔 너무 위험부담이 있는 예. 것 같고 그 최경환 의원이 2012년 4.11 총선 때 19대 때에도 당직 맡은 거 아무것도 없었지만은 그 마크에서 공천에 상당히 영향을 줬다는 것은 뭐 대충 아는 사람은 다 아는 예. 얘기죠. 그리고 2012년 대선 때도 비서실장 하다가 뭐 유승민 의원이 그만두어서 그만뒀고 100일 정도 했지만은 그 과정에서 뭔가 역할을 했을 거라고 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뭘 맡고 있까 안 맡고는 별 전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지금 박근혜 대통령과 주변 사람들이 거의가 연결이 돼 있으니까. 그리고 김무성 대표는 제가 이런 형태로 그냥 밀고 간다고 봐요. 예. 그리고
역시 저 수도권에서 이름으로 우리가 익히 아는 의원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예. 뭐 이재호 의원, 뭐 정도원 의원 이런 사람들이 다 이제 무난하게 공천받고 또 야당 분열 때문에 당선되면은 총선 후에는 상당히 이제 김무성 대표의 힘이 실리지 않을까. 총선 이후에는 김무성 네네. 쪽에 힘이 실릴 것이다. 오히려 말이죠. 오, 오히려 예. 그다음에 안대희 전 대법관 같은 경우도 참 평생에 겪어보지 않은 수모를 계속 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나 그거는 공천까지 그다음에 총선에 당선되기까지죠. 총선 당선된 이후에 안대희 대법관에 빚진 거 없습니다. 빚진 거 없죠. 네, 그러니까 이재호 정도와 이런 사람들과 아마 당당한 어떤 목소리를 낼 것 같아요. 안대희 대법관이 속으로 네. 뭔가 칼을 갈고 있을 수도 네, 있다. 저는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이런 사람들이 결국에는 예. 김무성 대표의 큰 힘이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아무리 뭐 TK 강남에 초선 의원 막 뿌려봤자 예. 저는 그 의원 개개인이 비중이 있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김무성 대표가 지금까지는 잘은 버티는데 예. 글쎄 총선 후는 잘 모를 것 같아요. 그때 예. 가서는 또 다른 판도가 있을 또 것이다. 다른 바람이 있을 것 같아요. 예, 여야의 깊은 고민들 저희가 심층적으로 짚어봤습니다. 이번에는 주제를 바꿔서 분위기를 바꿔서 경기 성남으로 한번 날아가 보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돌직구 신문을 만나보시죠.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성남시 청년 상품권. 이재명 시장의 위험한 포퓰리즘 아니냐라는 비판도 일고 있는데 이재명 시장이 공약을 했었던 청년 수당, 성남 사랑 상품권 형태로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성남에 거주하고 있는 24세 이상의 청년들에게는 이하의 청년들에게는 무조건 지급을 하고 있는데 상품권이 풀리자마자 인터넷에 이른바 상품권 깡 상품으로 나왔습니다. 5,000원짜리 상품권 4,000원에 팔게요. 라는 상품권 깡까지 돌면서 이재명 시장의 청년 수당 과연 이거 제대로 잘 하고 있느냐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데 정승희 위원님 이번에는요 그것과 더불어 공무원을 동원을 해서 동별 이 상품권 지급 실적까지 공개하면서 청년 상품권 배포를 압박하고 있다. 이거 어떤 내용입니까? 동아일보에 오늘 났는데요. 그 경기도청 사이트에 온라인 사이트에 어떤 직원이 띄웠어요. 이렇게 예. 띄웠네요. 시장 본인은 트위터며 SNS를 그렇게 열심히 하면서 직원들한테는 구닥다리 방문 안내를 지시한다. 성남시 공무원이 네. 올린 내용입니까? 직원들은 안중에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제가 성남에 살지 않습니까? 예. 또 저희 아이가 이제 만 24세에 걸려서 만 24세에 딱 걸려서 이제 저거를 받게 됐어요. 상품권 받는. 그래서 나도 이렇게 예. 엘리베이터에 걸려있어요, 공문이. 빨리 신청하라고. 그래서 내가 너 빨리 그 신청해서 12만 5천 원 받아라 그랬더니 예. 신청 안 할 수가 없다고. 보니까 띵동에서 나가봤더니 성남시 공무원이 와서 예. 신청하라고 이렇게 가가오 방문을 하는 거예요. 그 바쁜 공무원이. 예, 제가 50평생 넘게 살면서 공무원이 우리 집에 온 거는 처음이었습니다. 시 공무원 전 보지도 못했어요. 예, 와가지고 그래서 이게 엄청나게 독려하는구나. 어떤 정책을 지금까지 숱한 정책들을 하면서 공무원이 집안에 방문해가지고 이렇게 직접 하라고 하는 경우는 처음이었거든요. 예. 그래서 엄청나게 이재명 시장의 자신의 어떤 트레이드 마크로 압박하는구나 공무원들을 하는 게 저 느꼈습니다. 공무원이 게시판에 올린 글 저희가 그래서 출력을 해봤습니다. 발빠르게 출력했는데 어떤 불만을 토로하고 있는지 내용 보겠습니다. 122 권한쟁의 심판 결과 전에 신청을 해서 받아가라면서 1월 19일 영하의 날씨에 벌써 불만인 거예요. 공무원은 영하의 날씨에 대상자의 집집마다 방문하라는 지시가 있었다. 20일 오늘도 방문 안내 지시. 본인의 트위터 및 SNS를 그렇게 열심히 하신데도 이재명 시장 말하는 거죠. 구닥다리 방문 안대를 지시하며 내부 행정망에는 가족 여러분 고맙다는 글을 게재하였음. 말도 안 된다는 거죠. 시민만 소중하고 직원 안중에도 없느냐라는 불만 어린 내용인데 결국에는 김병국 의원님 사실은 이 청년 수당과 이 성남사랑 상품권 비판의 도마에 오르자 이거 봐라. 이 많은 청년들이 이 상품권 받아가서 잘 사용하고 있다. 이거 보여주고 싶었을 거예요. 이재명 시장 입장에서. 이재명 시장 입장에선 정책의 성공 여부를 떠나서 성공했죠. 예. 아까 우리 윤태곤 시장님께서 정치인 대 병 두 가지 얘기하셨는데 거기 하나 더 저는 병을 추가하면 관심병을 하나 추가하고 싶어요. 관심병까지. 예. 그러니까 이렇게 그렇게 비하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만은 정치적으로 정치인의 행태 자체가 욕을 먹든 좋은 칭찬을 받든 국민에게 내 이름 석자를 알리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강모, 정모 많잖아요.
지방자치단체장, 특히나 이게 광역자치단체장도 아닌 기초자치단체장으로 성남에 국한된 단체장이 전국적인 이슈를 계속 주도하고 있거든요. 예. 과거 이런 행태를 홍준표 지사가 굉장히 경남에 있으면서도 전국 이슈를 끌어대는데 탁월한 능력이 있었죠. 그런 면에서는 본인의 정치적 입지로 성공했을지는 모르겠으나 저는 단체장이 어쨌거나 또 행정인으로도 볼 수 있는데 행정가의 입장에서는 정말 이래서는 안 되는 정책들을 자꾸 실시하고 있구나라는 안타까운 마음이 굉장히 크거든요. 예. 이 문제도 있는데요. 저는 이 청년배당 문제에서 꼭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뭐 복지 굉장히 좋죠. 좋은데 성남시 같은 경우는 재정 자립도가 굉장히 높은 자치단체입니다. 예. 근데 어찌 보면 굉장히 부자 동네라고 할 수 있죠. 부자 동네에서 모든 혜택들, 사회적 인프라가 다 잘 깔려 있는데 거기다 추가로 돈까지 줘요. 돈은 아니 상품권에 해당되는 내용이긴 하지만 그럼 경기도에 있는 다른 기초자치단체 중에 성남시와 비교도 안 되게 재정 자립도가 낮은 의정부시라든지 뭐 여러 가지 지방자치단체들이 있습니다. 예. 이런 데서는 복지 시행하고 할 줄 몰라서 안 하는 게 아니라 재정 자립도에 대한 예산 쓸 수 있는 여력이 없기 때문에 못 하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복지라는 건 저는 제가 생각하는 부분 중에 제일 크게 와닿는 건 보편적 복지를 우리가 왜 하자고 주장합니까? 그 상대적 박탈감을 겪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무상급식 얘기도 하고 보편적 복지 얘기하는 건데 그렇죠. 성남시 인근에 있는 수많은 청년들, 성남시 내에서도 마찬가지겠지만 이러한 복지 혜택으로 인해 갖고서 겪게 되는 상대적 박탈감은 어마어마할 것이고 이게 대한민국 전체로 확산될 확률도 굉장히 낮기 때문에 예. 이게 도대체 어떤 정책적 효과를 노리고 하는 복지 정책인지 저는 좀 예를 들어서 성남시 청년들은 상품권 받는데 그 옆에 있는 인천시 청년들이 보기에 상대적 박탈감 느낄 수 있다. 이건 잘 사는 집에서 예. 예를 들어 갖고서는 진짜 포르쉐 타고 다니는 아이가 그 맛있는 피자까지 먹고 굉장히 좋게 호화롭게 살고 있는데 옆에서는 뚜벅이로 지하철 타고 다니는 아이가 밥 먹을 돈이 없어 갖고서는 학교에서 학생 식당에서 급식 먹는 예. 그러면서 옆집 아이를 부럽게 바라보고 있는 그런 형태랑 뭐가 다르냐. 예. 저는 이런 걱정이 더 큽니다. 예. 그렇죠. 뭐 예를 들어서 강남에 가면은 출산 지원금이 엄청나고 강비감 작지 않습니까? 그런 예. 문제도 있는데 저는 조금 더 본질적인 문제를 지적하고 싶은 게요. 이제 이재명 시장이 자기가 이제 좀 진보 진영의 선두주자로 나서려고 많이 강력하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재명 시장이 이런 논란이 결국 제가 볼 때는 중요한 논란을 오히려 가리는 효과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요? 뭐냐면은 이제 전반적으로 복지가 필요하고 그래서 세금을 어떻게 올려야 될 것이냐 예. 이런 식의 이제 논쟁이 항상 진보 진영에서 필요한 것인데 이재명 시장이 항상 하는 이야기 이런 거거든요. 도둑질 안 하고 빚 안 지면은 나처럼 이렇게 복지를 많이 할 수 있다. 근데 이게 이명박 전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 다 한 이야기입니다. 예. 한쪽 눈만 감으면 10% 아낄 수 있다라고 해가지고 이게 말하자면은 기존의 이제 공공 영역에 대해서 신뢰도를 저하시키는 거거든요. 나는 할 수 있는 나 빼고는 다 도둑놈이다. 예. 근데 이게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 누수도 많겠죠. 그런데 이제 전국적인 차원에서 볼 때 과연 이게 누가 도둑질을 해가지고 우리가 복지 혜택이 작은 것이냐? 저는 그건 아니라고 그건 생각하거든요. 아니다. 진보 진영에서 생각하면은 전반적으로 얼마가 필요하고 얼마가 필요하니까 뭐 상위층은 5%를 더 내고 중상위층은 3%를 내고 예. 이렇게 복지 체계를 재조정하자 이런 식으로 가야 되는 건데 이재명 시장은 도둑질 안 하면은 할 수 있다 나처럼 이렇게 하면 아까 김병민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예컨대 그럼 여당 지자체는 그렇다 치더라도 야당 지자체들도 못하는 데가 많거든요. 그런 데서 이제 도둑질하기 때문에 못하는 거냐 그건 아니라고 보는 거죠. 그 상품권이 인터넷에서 깡이 돼서 하고 있잖아요. 그 깡 얘기도 저희 참 해야 되는데 예. 그 보면 왜 그런지 이해가 돼요. 들어가서 이제 우리 아이가 받아서 이렇게 어디서 쓸 수 있는지 이렇게 봤더니 동네에 쓸 수 있는 데가 없어요. 여기 성남 구시간에 뭐 전통시장이나 뭐 사회적 기업이나 이런 데 가서 하면 요즘 젊은 애들이 시장 잘 안 가잖아요. 예. 이렇게 뭐 별다방, 콩다방에서 커피 마시고 싶고 그러니까 별로 서점 가서 뭐 책 읽고 싶고 이런 효율성이 거지. 떨어진다. 청년들 그렇게 사이에서. 하니까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급해서 쓸 수 있는 곳이 너무 작기 때문에 그런 유도를 그런 유혹에 빠지기 쉽고 또 이제 복지라고 할 때는 이제 크게 말하면 현물 급여하고 현금 그 급여가 있어요. 현물 급여라 그러면 뭐 이렇게 뭐 예를 들어서 치매 노인한테 와서 노인들이 뭐 이렇게 불봐준다 이런 거는 예. 실제로 현물로 서비스를 주는 거고 하나가 현금 급여인데 현금 급여는 어떤 의도와 상관없이 어느 나라든 이런 게 부작용이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요즘은 복지가 맞춤형이라고 해서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이렇게 상품권이긴 하지만 사실 현금이나 다름없는 예. 땅 된다는 자체가 현금으로 갈 수 있는 것이니까 이렇게 하고 있지 않는다는 거 구시대적인 현금 급여가 이게 바람직한 것인지 생각해 봐야 되고 예. 또 한 가지는 아까 얘기했지만 복지라는 것은 국가적인 담론입니다. 그러니까 보육도 전체적으로 가야 되지 어느 지자체가 이렇게 튀어나와서 하는 것이 가지고 오는 예. 부작용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좀 있습니다. 무분별하게 구분 없이
상품권을 일괄적으로 뿌렸지만 인터넷의 깡으로 이용되고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도 이재명 우리 시장님께서는 그에 대한 해명과 답변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에 저희가 준비한 다음 뉴스 전해드리겠습니다. 출력문을 먼저 보시죠. 논란의 판결, 그것이 알고 싶다. 오늘 저희 크게 두 가지 준비했는데 첫 번째 거부터 전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임수선 변호사님, 모르는 여자를 엘리베이터 안까지 집착적으로 쫓아가서 몰카를 촬영한 20대 남성의 사건이 있습니다. 일단 이 사건, 어떤 사건입니까? 네, 모르는 여자를 뒤돌아가서 찍었는데요. 이 사람이 한두 사람을 찍은 게 아니고요. 굉장히 많이 찍었습니다. 몇 명이나 찍었길래? 48건 정도를 찍었어요. 48구건. 48구건을 찍었는데 대부분이 이제 뭐 지하철에서 찍는다거나 그렇게 됐었어요. 그런데 이제 문제가 된 건 뭐냐면 지하철에서 찍은 거는 1, 2심도 다 무죄가 나왔습니다. 왜냐면 뭐 피해자 어떻게 특정했다고 볼 수가 없고 뭐 근접 촬영한 것도 아니고 여러 명을 한꺼번에 찍은 거고. 근데 문제가 된 부분은 엘리베이터까지 쫓아가서 다리를 찍고 위에 상반신 부분을 찍고 한 거에 대해서 2심은 유죄를 선고했거든요. 이거는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만한 행동이다라고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대법원 3심 대법원이 대법원의 판결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네. 무죄라고 나온 거죠. 그 이유가 세 가지 정도가 됩니다. 첫 번째는 뭐냐? 1번. 옷을 입고 있었다. 노출되어 있지 않았다, 살이. 옷을 여성이 입고 있었기 때문에 무죄다. 우리가 이제 쫄바지라고 하는 이제 레깅스라고 하죠. 요즘은 레깅스를 입은 다리, 이미 옷을 입고 있는 상반신을 찍었기 때문에 그것은 옷을 입고 있었다. 그래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만한 어떤 성적 행동으로 볼 수 없다. 두 번째, 근접 촬영을 하지 않았다. 뭐냐면 이렇게 갖다 찍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멀리서 찍었다. 세 번째, 얼굴이 안 나왔기 때문에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았다라는 건데요. 여기에 대해서 여성단체들을 비롯해서 비판의 여지가 많다고 이제 지금 신문을 다루고 있는데 여성단체까지 가기도 전에 저도 기분이 나쁩니다. 저도 저부터 일단 비판을 하고 싶습니다. 일단 뭐냐면은 옷을 입고 있다 하더라도 일단 내 신체 일부를 찍고 있으면은 나는 이거는 분명히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행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전에 판결처럼 전신을 다 찍은 거라면 이건 초상권 침해는 되더라도 그래 이거는 뭐 성폭력법으로 처벌하기에는 좀 그렇겠다라고 전 그때는 수긍을 했거든요. 근데 지금처럼 분명히 신체 일부를 찍었는데 어떤 사람들은 그것이 그냥 도드라진 그 입체만으로도 성적 흥분을 느끼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분명히 저는 의도가 있다라고 보고요. 두 번째, 근접 촬영을 하지 않았다. 이렇게 땡기면 다 커집니다. 그걸 대법관들이 연세가 좀 많으셔서 요즘 기술 좀 모르시는 것 같아요. 대법관들이 연세가 많은 것 아니냐. 그리고 그다음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았다. 요즘은요. 이거 옷만 보고 어느 엘리베이터지만 보고 피해자 다 특정합니다. 이거 좀 대법관님들이 좀 요즘 트렌드를 모르시는 것 같아요. 저희가 준비한 말은 많은데 시간이 참으로 야속합니다. 저희가 광고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잠깐만요. 네, 오늘도 날이 많이 춥습니다. 아까 저희가 진단해드렸던 것처럼 북극 한파가 한반도를 덮쳤습니다. 한반도뿐이 아닙니다. 오늘까지는 건강관리에 특별히 유의하셔야 될 것 같고요. 내일부터 다행히 조금씩 날씨가 풀린다고 하니까 내일부터는 그래도 한숨 돌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겨울철, 추운 겨울날 저희 돌직구쇼와 함께 하루 따뜻하게 시작해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저희는 내일 아침 9시에 더욱더 풍성한 뉴스 들고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루는 분명 어제보다 나을 겁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 It's Kama Sutra show and tell.